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 총구가 정확히 어딜 향하고 있는지는 압니까? 이 병장. 숨이 턱 막히는 7월의 열기가 강원도 화천의 아스팔트를 녹여버릴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앞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승리위병소. 그곳의 공기는 맹렬한 매미 소리와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린 병사의 거친 호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의 중위의 목소리는 이글거리는 태양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시베리아의 얼음이었다. 28.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전방 GOP 수색 중대 소대장을 거쳐 현재 본부대 직할통신중대의 선임장교.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해버린 당직 사관두티 오퍼서. 그것이 김지의 중위였다. 168cm의 훤칠한 키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땀 한 방울조차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완벽함이 위병소 근무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다. 죄송합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이 병장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자신의 K2 소총이 공포에 질린 채 위병소 구석의 철제 의자에서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어정쩡하게 향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것은 위협도 경계도 아닌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의 무의식적인,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동작이었다. 적이 아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가해도 지금보다 더 당황하지는 않겠군. 위병소 근무 수칙 제3항 근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 5살짜리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는 포함이 안 됩니까? 김중희는 방탄모를 벗어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소매로 닦지도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미 상황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 이 병장을 포함한 4명의 병사. 그들은 명백히 전투 상황이 아닌 처리 불가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5살 남짓. 햇볕에 그을린 병사들의 피부색과는 정반대로 눈처럼 하얀 피부에 분홍색 리본이 달린 샛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온 부대가 떠나가라 울부짖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 살벌한 철책선 앞 승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너무나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상황 보고. 30초 내로.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김중희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툭 치며 말했다. 그녀는 지금 이 사태가 단순한 미아 발생이 아니라 미확인 민간인 부대 정문 접근이라는 심각한 군사적 사안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적의 기만 전술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의 시발점이라면. 보고합니다. 금일 14시 30분경 부대 정문 앞 300m 전방 7번 국도 갓길에서 상기 민간 유아 울고 있는 것을 초병이 최초 발견. 즉시 위병소 내부로 인도하여 보호 조치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보호 조치? 김중희의 잘 다듬어진 눈썹이 꿈틀했다. 내가 보기엔 보호가 아니라 포위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 병장. 저 아이가 폭발물이라도 됩니까? 2m 안전거리 유지는 위병소 근무 수칙에 없는 조항입니다만 병사들은 그야말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원형으로 둘러싼 채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이는 총을 든 테러리스트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미지의 존재였다. 김중희는 더 이상 그들의 무능함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딱딱한 군홧발 소리가 위병소 시멘트 바닥에 울리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포에 질려 잠시 멎었다. 아이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을 들어 낯선 군복의 여자를 바라봤다. 김중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잘 다려진 전투복 바지가 바닥의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안녕, 아가씨. 방금 전 이 병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봄눈이 녹는 듯한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나는 김지혜 중이라고 해. 그냥 지혜 언니라고 불러도 좋아.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에 달린 김지혜라는 검은색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아저씨들 조금 무섭게 생겼지? 괜찮아. 다들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아이는 딸꾹질을 하며 눈앞의 낯선 여자를 빤히 쳐다봤다. 군복은 무서웠지만 이 여자의 눈은 무섭지 않았다. 이름이 뭐야? 언니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어? 한슬기. 에어. 슬기구나. 이름이 정말 예쁘다. 슬기롭다는 뜻인가? 김중희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려는 듯 전투복 주머니를 뒤적였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위장크림과 거친 군용 손수건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냥 자신의 전투복 소매로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거친 군복의 감촉에 아이가 살짝 움찔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냈다. 슬기야, 왜 혼자 여기에 있어?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가셨을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언제나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폭제였다. 엄마, 아빠, 으앙, 슬기 무서워. 집에 갈래? 집에 갈 거라고. 다시금 위병소가 아이의 울음으로 진동했다. 이 병장과 병사들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느껴졌다. 김중희는 그러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이는 잠시 저항하다가 낯선 군복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의 강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래, 집에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언니가 꼭 데려다 줄게. 약속해.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춘 채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언니가 슬기집을 찾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줘야 해. 슬기집이 어디야? 아파트 이름이나 동네 이름 기억나는 거 있어? 슬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몰라요. 몰라. 그냥 우리 집. 큰 집이야. 큰 집. 좋아. 그럼. 엄마나 아빠 전화번호. 숫자로 된 거. 기억나는 거 없어? 10. 하고 시작하는 거.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상황은 다시 원점이었다. 김중희는 난감했다. 이대로라면 당장 화천읍내의 지구대로 인계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화천 시내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온 최전방. 민간 경찰이 이곳까지 오는 데는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될 터였다. 그녀는 아이의 행색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샛노란 원피스. 자세히 보니 값비싼 수입 아동복 브랜드의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다. 신발은 어울리지 않게 분홍색 고무 슬리퍼 한쪽만 신고 있었다. 반대쪽 발은 맨발이었다. 이상하다. 김중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 근방은 전부 군부대 아니면 민간인 통제 구역 민통선이다. 이런 아이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맨발로. 관사인가? 칠성부대 장교 관사.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칠성대 관사도 이곳에서 차로 10분은 가야 하는 거리였다. 5살 아이가 슬리퍼 한쪽만 신고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었다. 이 병장이 눈치껏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중위님, 혹시 민간인 관광객 차량에서 낙오된 게 아닐까요? 당장 상급 부대 지휘 통제실에 보고를.
보고는 내가 알아서 해. 김중희는 이 병장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당직 사관은 자신이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다. 이 병장은 즉시 위병소 CCTV 30분 전 기록부터 돌려봐. 저 아이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차량에서 내렸는지, 혹은 걸어왔는지 1분 내로 확인해. 예, 알겠습니다. 이 병장이 위병소 내의 모니터로 달려갔다. 김중희는 다시 슬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이의 기억을 자극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슬기야, 울지 말고 잘 생각해봐. 슬기 아빠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 아빠는 군인이야. 군인? 김중희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래, 군인. 맞아. 그럼 아빠 이름이. 아니,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아빠 어깨에 뭐 달고 계셔? 그때였다.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그리고는 분하다는 듯이 신고 있던 한쪽 슬리퍼로 바닥을 쿵 하고 굴렀다.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아저씨들 나 울렸다고. 지혜 언니 말고. 저 아저씨들. 아이는 정확히 이 병장과 다른 병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저씨들 다 혼나. 우리 아빠가 제일 높단 말이야. 아빠는 별님이야. 예상치 못한 당돌함. 그리고 별님이라는 단어. 김중희와 이 병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이 병장의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보다 더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이 광활한 구역에서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제일 높은 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때였다. 기익. 모든 소리를 찢어버릴 듯한 날카롭고도 위압적인 급제동 소리가 위병소 앞을 뒤덮었다. 위병소의 낡은 차단기 앞을 번쩍거리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막아 세웠다. 보닛 앞에는 2개의 깃발이 꽂혀 있었고 번호판에는 육군을 상징하는 육자 대신 번쩍이는 은빛 별 성판이 박혀 있었다. 별 2개. 투스타. 제 차가 완벽하게 멈추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슬기야.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산맥처럼 다부진 어깨.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2개의 은빛 별. 육군 소장. 제7보병사단장 한태준이었다. 아빠. 아이가 울부짖으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한태준 사단장은 딸의 이름이 새겨진 미아방지 목걸이가 끊어져라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은 딸을 찾은 안도감과 동시에 그 정도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활화산 같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병장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충성 경례 자세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태준 사단장은 딸을 가슴에 부서져라 껴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시선이 위병소 근무자들을 하나하나 마치 죄인을 색출하듯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던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의 김지혜 중위에게 향했다. 김중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투복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단장의 얼음보다 차갑고 불보다 뜨거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현 시간부로 당직사관 임무 수행 중인 중위 김지혜 사단장님께 상황 보고드립니다. 사단장의 눈은 딸을 찾은 기쁨으로 빛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가장 첫 번째 관문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본능, 그 모든 것을 짓밟힌 것과 같은 경로였다. 김지혜는 직감했다.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의 가장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 될 것임을. 승리 위병소의 공기는 한태준 소장이 내뿜는 경로로 인해 문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맹렬하던 매미 소리마저 그 기세에 눌려 잠잠해진 듯 했다. 한슬기 아이는 이제 아빠의 품에서 안도감을 찾았는지 울음을 그치고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한태준 사단장은 딸을 안은 팔에 힘줄이 돋아나도록 힘을 주면서도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김지혜 중위에게서 거두지 않았다. 보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병소의 철제 지붕을 울릴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중위 김지혜. 14시 30분경. 아니. 사단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내가 한 행동, 그리고 내가 파악한 사실. 그 모든 것을 이 위병소의 병사들이 아니라 당직 사관인 너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 시작해. 그것은 단순한 보고 요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판단력, 대처 능력, 그리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냉혹한 시험이었다. 김지혜 중위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사단장의 눈, 정확히는 그의 두 눈 사이 미간을 정확히 응시했다. 충성. 중위 김지혜 14시 40분경 당직사관 순찰중 본 위병소 상황 최초 인지. 당시 이 병장 외 3인의 근무자는 울고 있는 유아, 한슬기 양을 그녀는 일부러 아이의 이름을 명확히 발음했다. 약 2m 거리를 두고 포위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보호 조치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이 병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즉각 근무자들의 총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는 아까 이 병장의 총구가 향했던 방향을 애써 무시하며 말했다. 제가 직접 한슬기 양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접촉 시도?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고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물었습니다. 한슬기 5살. 본인의 이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소 및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으나 공포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중희는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건조하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나열했다. 울음을 그치게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보호자의 직업을 유도 신문했습니다. 군인이라는 답변을 확보했으며 별님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단장님의 자제분일 가능성을 특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병장에게는 위병소 CCTV 30분 전 기록 확인을 지시, 한슬기 양의 접근 경로 파악을 명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감정에 호소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때 사단장 세단의 조수석에서 한 명의 장교가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뛰어왔다. 사단장의 부관인 오대위였다. 그는 땀으로 전투복이 흠뻑 젖어 있었다. 사단장님, 관사 전체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만 사모님께서는. 닥쳐. 한태준의 목소리에 오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슬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아니다. 그는 김지혜 중위를 다시 노려보았다. 어떻게 내 딸이 이 부대의 정문까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도착했는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중위님. 위병소 안쪽에서 모니터를 보던 이 병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CCTV. 찾았습니다. 14시 28분입니다. 사단장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김지혜는 즉시 위병소 내부의 작은 모니터로 향했다. 사단장도 딸을 부관에게 잠시 맡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안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화면은 흑백이었고 열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했다. 위병소 정문 앞을 비추는 1번 카메라였다. 이 병장 14시 28분. 재생. 화면이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텅 빈 갓길 뿐이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오 대위가 말을 꺼내는 순간 화면의 왼쪽 하단 부대 정문에서 약 300m 떨어진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 철책 안쪽, 그곳은 관광객용 평화의 길 산책로와 군사구역을 나누는 완충지대이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울창한 숲이었다. 그 숲의 그늘 속에서 아주 작은 형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샛노란 원피스. 세상에. 이 병장이 신음했다. 한슬기였다. 아이는 마치 숲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뱉어진 것처럼 울창한 수풀을 헤치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한쪽 신발은 이미 그곳에서 잃어버린 듯 했다. 아이는 잠시 방향을 못 잡고 그 자리에 서서 울다가 유일하게 트인 공간인 부대 정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기 시작했다. 저긴 김지혜 중위의 목소리가 잠겼다. 보안구역 시사입니다. 한태준 사단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는 간 곳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차가운 이성과 아버지로서의 심연과 같은 공포였다. 보안구역 시사. 그곳은 민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관광객 산책로와도 최소 50m 이상 이격된 7사단의 작전 구역 내부였다. 차량 접근. 사단장이 중얼거렸다. 아니, 저곳은 차량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김지혜가 즉각 대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저곳으로 접근하려면 3km 밖의 7번 국도에서 내려 철책을 넘고 이중으로 설치된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혹은 부대 내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부대 내부자. 이것은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었다. 사단장의 딸이 누군가에 의해 부대 내부의 가장 허술하면서도 가장 은밀한 보안 구역에 유기되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정문까지 걸어 나온 것이다. 만약 아이가 반대 방향인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면, 만약 야생동물이라도 마주쳤다면, 만약 쏟아지는 햇볕에 탈진이라도 했다면, 한태준 사단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딸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딸을 안지 않은 빈손으로 부관 오대위의 어깨를 붙잡았다. 오대위. 예, 사단장님. 지금 즉시 사단 헌병대와 기무. 아니, 방첩사 파견대를 소집.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일을 공식화하는 순간 7사단은 발칵 뒤집힐 터였다. 사단장의 딸이 부대 내부에서 납치 혹은 유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부대 사기는 물론 한태준 소장 자신의 군 경력도 끝장이었다. 적에게 내부가 뚫렸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지금 지휘관으로서의 판단과 아버지로서의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김지혜 중위에게 향했다. 흙먼지가 묻은 무릎, 땀에 젖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저 차가운 눈. 중위 김지혜. 예, 사단장님. 너는 금일 15시부로 당직 사관 임무에서 해제한다. 김지혜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이것은 문책이었다. 지금 즉시 해당 CCTV 원본을 확보해. 사단장실로. 그는 부관에게 딸을 넘기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아이를 안은 채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오대위는 입 다물어. 이 병장, 너도 마찬가지다. 오늘 일은 내가 이 위병소를 방문했고 마침 내 딸이 나를 마중 나왔다가 넘어져서 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알겠나? 충성. 병사들의 목소리가 위병소를 울렸다. 한태준 사단장이 차에 오르기 직전 김지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김중희. 예, 사단장님.
내가 꿇었던 그 무릎, 흙먼지나 털고 오도록. 사단장실은 더러워지는 걸 싫어해서. 그것은 조롱도 칭찬도 아니었다. 단지 이 기묘한 사건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라는 차가운 지시였다. 육군 제7보병사단 사령부 본관. 그곳은 화천의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지혜 중위는 방금 전 위병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원본이 담긴 USB 메모리를 전투복 주머니에 넣고 그 입구에 섰다. 그녀는 당직사관 완장을 풀었고 임시로 호출된 다른 중위에게 임무를 인계했다. 그리고 사단장의 지시대로 화장실에 들러 전투복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거칠게 털어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단장실. 그곳은 부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심장이자 가장 깊은 성역이었다. 복도를 지키는 헌병의 경례를 받으며 그녀는 무거운 참나무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낮지만 깊은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왔다. 김지혜 중위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짙은 가죽 냄새 그리고 한 남자의 고뇌였다. 사단장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은 이 부대가 관할하는 모든 구역이 표시된 거대한 작전 지도가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쪽 벽은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칠성부대의 빛나는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한태준 사단장은 그 방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이제는 자신의 관사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을 딸 한슬기를 생각하는 듯 했다. 혹은 방금 전 CCTV에서 본 그 끔찍한 영상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 상의는 벗겨져 의자에 걸쳐 있었고 반소매 차림의 어깨는 산처럼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안치.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에서와는 달랐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그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지혜는 응접 소파가 아닌 사단장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딱딱한 보조 의자에 각 잡힌 자세로 앉았다. USB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한태준은 그것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방 안에는 잠시 모니터에 재생되는 영상의 낮은 노이즈 소리만 울렸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작은 아이가 숲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그 끔찍한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보안구역 시사. 사단장이 영상을 정지시키며 말했다. 저곳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봐. 자네는 GOP 수색 중대 소대장 출신이니 저 구역을 누구보다 잘 알 테지. 그는 이미 김지혜 중위의 인사 기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시사구역은 7번 국도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입니다. 현재는 평화의 길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일부 구간의 철책이 외곽으로 이동했지만 해당 영상이 찍힌 지점은 여전히 작전 구역 내부입니다. 특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형이 험하고 수풀이 울창해 주간 감시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둘째, 바로 그 점 때문에 야간 침투 훈련이나 특작부대 모의 침투 시 자주 이용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한태준의 눈이 빛났다. 특작부대라. 하지만 김지혜가 말을 이었다. 그 어떤 훈련도 사전에 사단 지휘 통제실의 보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그곳에서 훈련이 있었다면 제가 당직사관으로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군.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가득 메운 거대한 작전 지도로 걸어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시사구역을 정확히 짚었다. 외부의 적 혹은 내부의 배신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김중희. 나는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네. 하나는 이 일을 공식화하는 걸세.
헌병대와 방첩사를 총동원해서 이 부대를 이잡듯이 뒤지는 거지. 범인은 잡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7사단은 만신창이가 될 걸세. 사단장의 딸이 납치당했다는 소문이 돌면 부대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칠 거고 적들은 이 순간을 축제처럼 즐기겠지.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김지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방법일세. 김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자네 위병소에서 내 딸에게 무릎을 꿇더군. 임무였습니다. 아니, 임무가 아니었어. 이 병장은 공포에 질려 총구조차 관리하지 못했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그 아이를 위협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즉각 인지했네. 그리고 내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보고했지. 한태준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김지혜의 인사기록 파일을 모니터에 띄웠다. 김지혜 중위, 육사 수석 졸업, GOP 수색 소대장, 특급 전사, 완벽한 군인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자네에게 맡기려는 건 그런 완벽한 군인의 임무가 아닐세. 그는 모니터를 껐다. 이건 명령이 아니야.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네.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부대를 지켜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김중희 자네에게 내 딸을 그 숲에 데려다 놓은 놈을 찾아. 공식적인 수사망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왜 이 일을 자네에게 맡기려 하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이 부대에 빚이 없어. 복잡한 인맥도 정치적인 라인도 없지. 그저 자네의 능력과 원칙만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믿을 수 있네. 내 사람이 아니라 자네 자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그것은 엄청난 신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배였다. 김지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사단장의 책상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알고 있네. 군인은 명령에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사단장님께서는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에 찰나의 실망감이 스쳤다. 그녀가 거절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부탁을 명령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김지혜는 경례를 내렸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보안구역 시사에서 발생한 명백한적 침투 혹은 내부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당직 사관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단장님의 부탁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중대한 안보 사안입니다. 그녀의 눈이 사단장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태준 사단장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것이 예스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군인의 예스라는 것을. 좋아.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본관 지하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방첩사 파견대 임시 사무실이 있네. 그곳을 사용해. 자네에게는 48시간을 주겠네. 그 시간 동안 자네는 공식적으로 통신 장비 전수 검열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하지.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혜에게 열쇠를 건넸다. 단 조건이 있네. 48시간 후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나는 이 일을 공식화할 걸세. 그리고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오늘 나와 나눈 이 모든 대화는 없었던 일이 되는 걸세.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 완벽하게 꼬리를 자르겠다는 선언이었다. 김지혜는 차가운 열쇠를 받아들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네. 한태준이 말했다. 내 딸을 그 숲에 데려다 놓은 자. 그자의 정체. 그리고 그 배후. 충성.
김지혜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사단장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김중희. 예. 왜 내 딸이 하필 별님이라고 했을까? 그 아이는 내가 사단장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별님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 그건 그 아이에게 그 단어를 가르쳐준 혹은 그 아이 앞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야. 김지혜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범위는 좁혀졌군. 내 딸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나를 별님이라고 부를 만큼 나에게 불만이 있거나 나를 조롱하려는 자. 김지혜는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7사단 전체의 운명과 한태준 사단장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48시간짜리 비밀 임무의 시작이었다. 육군 제7보병사단 사령부 본관. 그곳은 지상의 모든 권력과 질서가 집결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심장부 사단장 한태준의 집무실이 위용을 과시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건물은 그만큼의 깊은 그림자를 지하에 품고 있었다. 김지혜 중위의 군합발 소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울렸다. 한낮의 열기는 지상 1층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려갈수록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무거워졌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서류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 3층. 여기는 공식적인 부대 시설 목록에도 희미하게만 존재하는 잊힌 공간이었다. 과거 냉전의 유산이던 시절 방첩사현 방첩사령부 파견대가 사용하던 임시 사무실. 지금은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창고 혹은 그저 방치된 공간일 뿐이었다. 김지혜는 사단장이 건넨 낡고 무거운 쇠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끼익. 녹슨 쇠가 마찰하는 소리는 마치 유령의 비명처럼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문을 열자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냉기가 그녀의 전투복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철컥. 깜빡거리던 낡은 형광등 몇 개가 마지못해 불을 밝혔다. 눈앞에 드러난 광경은 처참했다. 거미줄이 군데군데 쳐진 사무실, 10년은 더 되어 보이는 낡은 철제 캐비닛,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누렇게 바랜 작전 상황판. 이곳이 앞으로 48시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그녀의 작전 본부였다. 김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창문 지상과 연결된 아주 작은 환기구를 확인하고 두꺼운 천으로 그마저도 완벽하게 가렸다. 그리고는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좋아.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반소매 차림의 그녀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커버를 완벽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통신 중대에서 가져온 예비 검열 장비 TDR 장비, 광 케이블 테스터기 등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누군가 이 문을 강제로 열고 닥쳤을 때 그녀는 통신 장비 전수 검열 임무를 수행 중인 완벽한 김중희가 되어 있어야 했다.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낡은 작전 상황판 앞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역시나 자신이 가져온 군용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다시 한번 한슬기 아이가 시사구역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지혜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다. 아이의 표정, 걸음걸이, 그리고 아이가 나온 그 수풀의 위치. 보안구역 시사. 그녀는 상황판 위에 붙어있던 낡은 지도를 떼어내고 자신이 가져온 최신 군사 지도를 펼쳐 앞정으로 고정했다. 그녀는 붉은색 유성펜으로 시사구역의 원을 그렸다. 그녀의 사고는 세 개의 축으로 나뉘어 전개되기 시작했다. 첫째, 용의 WHO.
사단장의 딸 한슬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 한태준 사단장에게 원한을 가졌거나 그를 조롱하려는 인물. 그리고 아이에게 별님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물. 김지혜는 하얀 종이 위에 별님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야. 이건 경멸 혹은 조롱이다. 장교가 아닌 사병이나 부사관일 가능성이 높다. 사단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만 가장 멀리 있는 존재. 둘째, 장소 WHERE. 보안구역 시사. GOP 수색 중대 소대장 시절 김지혜는 그곳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드나들었다. 그녀는 시사구역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7번 국도와 민간인 산책로, 그리고 부대 내부로 이어지는 군사작전도로. CCTV 영상에 따르면 슬기 양은 숲속에서 나왔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야. 그렇다면 범인은 아이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아이의 손을 잡고 숲을 속으로 최소 100m 이상을 걸어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이를 그곳에 버렸다. 아니, 버린 게 아니야. 김지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유기가 아니야. 이건 배달이다. 범인은 아이가 숲속에서 헤매다 죽거나 다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랬다면 더 깊은 숲속에 버렸을 것이다. 범인은 아이가 숲에서 나와 정확하게 칠성부대 정문 위병소로 걸어가도록 유도했다. 그곳은 숲에서 빠져나올 때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트인 공간이었어. 범인은 아이가 그 빛을 보고 걸어나갈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끝에 위병소 초병들이 있다는 것도. 이것은 사단장을 향한 끔찍하고도 정교한 메시지였다. 내 딸이 내 부대의 정문으로 적처럼 걸어 들어갔다. 셋째, 방법 HOW. 사단장 관사에서 시사구역까지의 이동. 관사는 부대 사령부에서 가장 안쪽,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다. 시사구역까지는 차량으로 최소 15분이 소요된다. 관사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해. 그것도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김지혜는 용의자 군을 좁히기 시작했다. 1. 관사 근무자 조리병, 관리병. 2. 사단장 전속 부관 5대위. 3. 사단장 전속 운전병 혹은 부사관. 4. 사단장 부인 가능성 낮음. 5. 그리고 통신 장비 점검, 시설물 관리 등 관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외부 인력. 범위가 너무 넓어. 김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이들 모두를 48시간 안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단서를 좁혀야 해. 시사와 별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 그녀는 먼저 시사구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 병장. 그녀는 낡은 전화기를 들어 위병소로 연결했다. 충성. 이 병장입니다. 나다. 김지혜 중위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건 당직사관 임무 연장이다. 예, 중위님. 14시부터 14시 30분 사이 위병소 출입 기록 전체를 확인해. 모든 차량, 모든 인원. 특히 비인가 인원이나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장. 예. 오늘 일은 못 본 거다. 충성. 전화를 끄는 김지혜는 다시 지도 앞으로 돌아왔다. 시사구역. 그곳은 현재 7사단 수색대대와 GOP 경계부대의 관할이 겹치는 애매한 지역이었다. 특히 야간 침투 훈련 루트. 김지혜는 인사 기록을 뒤질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그녀의 머리와 그녀에게 주어진 통신 장비 점검이라는 합법적인 칼뿐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수색대대 통신소대였다. 수색대대 통신소대장입니다. 나 김지혜 중이다. 본부대 통신중대. 지금 사단장님 지시로 전 부대 통신망 긴급 점검 중이다.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부대 시사구역 담당하는 경계 초소 있지. 거기 감시 장비랑 연동된 광 케이블 최근에 문제 없었나? 시사 말씀이십니까? 거긴 원래 좀 음영 지역이긴 합니다만 최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 TOD 열상 감시 장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케이블도 새로 포설했습니다. 신형 교체? 언제? 약 2주 전입니다. 누가 했지? 본부대 지원이었나? 아닙니다. 그게 원래 우리 대대 장비반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단 직할 수색대대 장비 NCO가 직접 와서 설치하고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워낙 신형 장비라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김지혜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 NCO 이름이 뭔가? 잠시만. 기록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수색대대 특수장비반 조현철 중사입니다. 조현철 중사. 예.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맥가이버입니다, 완전. 이번에도 자기가 새로 세팅하면서 TOD 감시 각도가 좀 더 넓어졌다고. 알았다. 수고해. 김지혜는 전화를 끊었다. 조현철 중사. 그녀는 하얀 종이 위에 그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군용 노트북으로 내부망에 접속했다. 통신 장비 점검 권한으로는 하급 부사관의 인사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젠장. 그녀는 다시 사단장실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사단장실입니다. 나 김지혜 중이다. 사단장님께서 지시하신 통신 장비 전수 검열 관련해서 수색대대 조현철 중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조 중사의 개인 연락처와 현재 위치 파악해서 내 선으로 돌려줘. 그녀는 사단장님의 지시라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몇 분 뒤 전화가 울렸다. 조현철 중사입니다. 나 김지혜 중이다.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조 중사의 목소리는 약간 낮고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금 자네 위치가 어딘가? 내가 통신 장비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시사구역 근처 GOP 철책선 보수 작업 지원 나와 있습니다. 김지혜의 눈이 빛났다. 시사구역. 좋아. 마침 잘 됐군. 나도 지금 그 근처 순찰 중이다. 자네가 2주 전에 설치했다는 그 신형 TOD 감시 로고 좀 확인해야겠다. 30분 뒤 시사 섹터 초입 군사도로에서 보지. 예? 지금 말입니까? 그건 제 담당이. 사단장님 지시다. 김지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다시 걸치고 방탄모를 눌렀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KO 권총 홀스터를 단단히 결속했다. 그녀가 낡은 지하 벙커의 문을 열고 나설 때 그녀의 눈은 이미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최전방 수색대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시사구역으로 향하는 군사작전 도로는 비포장이었다. 김지혜 중위는 통신중대에서 배정받은 낡은 K131 지프를 직접 몰았다. 덜컹거리는 차량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조현철 중사. 그녀는 머릿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수색대대 특수장비반. 신형 TOD 설치.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시사구역에서 작업 중이라는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일까? 지프가 험한 산길을 돌아 시사구역 초입에 다다랐을 때 이미 낡은 군용 트럭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내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지혜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방탄모가 햇빛을 가려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충성. 중사 조현철. 김지혜 중위님 맞으십니까? 조현철 중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다부진 체격,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하지만 그의 눈은 예상외로 차분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는 김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일반적인 부사관이 여군 장교를 대할 때의 호기심이나 어색함이 없었다. 그저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그래, 나다. 김지혜는 그와 악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말씀드린 대로 GOP 철책 보수 작업 지원 나왔습니다. 저쪽 섹터 유압식 절단기 전원 공급이 말썽이라. 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자네가 2주 전에 설치했다는 신형 TOD. 위치가 어딘가? 조 중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쪽입니다. 중위님. 하지만 여긴 통신 중대 관할이 아닐 텐데요. 그 장비는 광 케이블 직결이 아니라 무선. 닥치고 안내해. 김지혜는 그의 말을 잘랐다. 조 중사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는 작전 도로를 벗어나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숲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김지혜는 그와 5m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따랐다. 이곳이 바로 한슬기 아이가 걸어 나왔던 그 숲이었다.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한낮인데도 어두웠다. 숲은 습하고 더웠다. 김지혜는 GOP 수색 소대장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조 중사의 등 뒤에 집중되었다. 그의 보폭, 호흡, 그리고 나뭇가지를 해치는 손동작까지. 그는 이 지형에 지나치게 익숙해 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조 중사가 우뚝 멈춰섰다. 저겁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위장막으로 가려진 신형 TOD 카메라가 음흉한 눈처럼 시사구역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조 중사가 태블릿 PC를 꺼내들며 물었다. 이 장비는 제 개인 암호 없이는 접근이 안 됩니다. 열어. 조 중사는 태블릿을 조작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떠올랐다. 뭘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주간의 모든 감시 기록이 있습니다. 움직임 감지, 열원 감지. 보시다시피 멧돼지 몇 마리 외에는 깨끗합니다. 김지혜는 태블릿을 빼앗듯이 받아들었다. 그녀는 오늘 14시 28분경의 기록을 찾았다. 오늘 14시 28분. 왜 이 부분만 로그가 비어있지? 김지혜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정확히 한슬기가 숲에서 걸어 나오던 그 시각, 약 5분간의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조 중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럴 리가. 아마 장비 과열로 인한 일시적 오류일 겁니다. 신형 장비가 원래 여름철 낮에는 과열? 김지혜가 조 중사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조 중사. 자네는 특수장비반 NCO야. 대한민국 육군에서 최고 스펙의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가 과열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해. 사실입니다. 중위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김지혜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분홍색 작은 고무 슬리퍼 한쪽이었다. 김지혜는 이곳에 오는 길에 조 중사보다 먼저 도착했었다. 그녀는 시사구역을 10분간 샅샅이 뒤졌고 슬기 아이가 걸어 나온 그 수풀 속에서 아이가 잃어버렸던 나머지 한쪽 신발을 찾아낸 것이었다. 조현철 중사의 눈이 그 분홍색 슬리퍼에 고정되었다. 그의 공허했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격렬한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한 짓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조 중사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한슬기. 사단장님 딸. 내가 그 아이를 이 숲에 데려다 놨어. 그렇지? 증거 있습니까? 이게 증거다. 고작 애들 신발 하나로.
저를 범인으로 모는 겁니까? 신발 때문이 아니야. 김지혜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너의 그 눈 때문이야. 제 눈이. 어쨌단 말입니까? 아까부터 넌 단 한 번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 신발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 단지 화가 났을 뿐이야. 김지혜의 손이 허리에 찬 권총 손잡이로 향했다. 왜 그랬지? 사단장님께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조 중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픽 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숲속의 새들을 모두 날아가게 할 만큼 섬뜩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원한? 그가 김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원한이라고 했습니까? 중위님 같은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님은 모르시겠지. 그 별님 때문에, 그 잘나신 한태준 사단장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김지혜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생? 내 동생. 조현수 하사. 작년에 여기 시사구역 야간 훈련 때 지뢰를 밟았지. 하지만 군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조 중사는 울부짖듯 말했다. 단독 행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훈련 규정 미준수. 내 동생은 그저 별님의 완벽한 훈련 성과 보고서를 위해 무리하게 투입되었다가 죽은 개죽음이었어. 그런데 그 자식은 내 동생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어. 김지혜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작년 이맘때쯤 야간 훈련 중 부사관이 사망한 사고. 당시에는 정말 단순 안전사고로 보고가 종결되었다. 그래서 복수를 한 건가? 그 어린애를 이용해서? 복수? 조 중사가 다시 공허하게 웃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이지. 그 자식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자기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어떤 건지. 넌 미쳤어.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내 동생이 죽던 날부터 난 미쳤어. 매일 밤 이 시사구역에서 내 동생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안 미칠 수 있겠어. 조 중사는 태블릿 PC를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이 TOD를 직접 설치한 이유가 뭔지 알아? 저 카메라로. 그 별님이 자기 딸을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려고 했어. 14시 28분? 그래, 내가 지웠어. 내가 이 손으로 그 아이를 숲속에 데려다 놨고 내가 이 눈으로 그 아이가 위병소로 걸어가는 걸 전부 지켜봤으니까. 그것은 완벽한 자백이었다. 넌 끝났어, 조 중사. 김지혜가 권총을 뽑아들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끝난 건 너야, 김중희. 조 중사가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찢듯이 열어젖혔다. 그의 가슴에는 군용 폭약시사의 덕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기폭 장치대 토네이터가 들려 있었다. 내 동생이 여기서 죽었지.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도 같이 가줘야겠어. 사단장님의 충실한 개. 김지혜는 조 중사를 겨누고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여기서 총을 쏘는 순간 자신도 함께 폭사할 것이었다. 왜 슬기 양을 별님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지? 김지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다. 그건 조 중사가 비릿하게 웃었다. 그 별님이라는 단어가 그 자식의 어깨에 달린 그 역 같은 계급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건지 그 어린 딸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사구역의 숲속.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5미터.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김지혜 중위의 호흡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현철 중사의 손에 들린 기폭 장치와 그의 광기 어린 눈을 0.5초 간격으로 오갔다. 조 중사.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총구만큼이나 차가웠다. 하지만 조 중사는 이미 이성의 강을 건넌 뒤였다. 멈추라고? 내 동생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지뢰가 터지는 순간에도 충성을 외쳤을 내 동생 생각하면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내 동생의 죽음이 안타깝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건 사단장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휘관의 책임은 하늘과 같다고 배운 내년이. 조 중사가 기폭 장치를 움켜쥔 손의 엄지손가락을 기폭 스위치 위로 가져갔다. 이 시사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 둘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엔 아주 충분해. 김지혜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다. 첫째, 방아쇠를 당긴다. 조 중사를 즉시 사살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는 공멸. 둘째, 그를 설득한다. 하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자를 말로 설득할 시간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김지혜는 천천히 권총을 쥔 손을 아주 미세하게 내렸다. 총구를 조 중사의 가슴이 아닌 다리 쪽으로 향했다. 사단장님은 책임을 져야겠지. 뭐라고? 조 중사의 눈이 당황함으로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저항하거나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랑 같이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내 동생 조현수 하사의 죽음은 그냥 안전사고로 남게 돼. 사단장은 내가 죽은 것마저 부대 부적응자의 자살로 덮어버릴 거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나도 너와 같은 소모품이니까. 김지혜는 방탄모를 벗어 옆으로 던졌다.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녀는 조 중사에게 자신의 맨 얼굴을,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조 중사, 넌 내 동생의 복수를 원해? 아니면 명예 회복을 원해? 그게 무슨... 내가 지금 여기서 터지면 넌 그냥 사단장 딸을 유괴한 미치광이 테러범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살아서 이 기폭 장치를 나한테 넘기고 자수한다면 김지혜는 권총을 천천히 홀스터에 다시 꽂았다. 완전한 무장 해제였다. 내가 내 동생의 사건 재조사를 사단장님께 직접 건의하겠다. 거짓말. 내까지 중위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난 오늘 사단장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어. 이 사건을 파헤치라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사단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뜻이야. 그녀는 조 중사에게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기회를 줘. 나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죽은 내 동생한테도. 조현철 중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광기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동생을 잃은 자의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기폭 장치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움직이지 마. 숲의 정적을 깨고 수십 개의 군합발 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숲의 사방에서 검은색 특수 방탄복과 방탄방패로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K1 기관단총을 조 중사와 김중희에게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망할. 김지혜는 욕설을 내뱉었다. 조현철 중사.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 투항하라. 조 중사의 눈이 다시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김지혜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내년이 날 함정에 빠뜨렸구나. 아니야. 난 부르지 않았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조 중사는 김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을 포위한 SDT 대원들을 향해 기폭 장치를 들어 올렸다. 오지 마. 다 같이 죽는 거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저격수. 준비. SDT 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쏘지 마. 김지혜가 소리쳤다. 폭탄이다. 쏘면 다 죽어. 김중희. 즉시 그 자리에서 이탈해. 안 돼.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김지혜는 다시 조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희망을 놓은 듯 했다. 조 중사. 날 봐. 날 믿어. 마지막 5초야.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버티면 내가 시작하게 만들게. 5. 김지혜는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녀는 SDT 대원들과 조 중사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4. 중위님, 위험합니다. 3. 그녀는 조 중사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이제 그녀가 조 중사의 인간 방패가 된 셈이었다. 저격수는 쏠 수 없었다. 2. 그녀는 조 중사의 손을 바라보았다. 땀으로 젖은 떨리는 손. 내 동생 이름이 현수라고 했지. 조 중사의 어깨가 들썩였다. 1. 김지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조 중사의 손. 기폭 장치를 감싸쥔 그의 손을 함께 감싸쥐었다. 현수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자. 딸칵. 조 중사의 엄지손가락이 스위치를 눌렀다.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지혜가 그의 손을 감싸쥐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기폭 장치의 안전핀을 먼저 뽑아 던져버렸기 때문이었다. 혹은 전원부를 차단했거나 기폭 장치의 구조에 따라. 조 중사의 눈이 커졌다. 넌. 그 순간 김지혜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조 중사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조 중사가 쓰러지자 사방에서 달려든 SDT 대원들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김지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기폭 장치옥은 안전핀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48시간 임무는 단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녀가 헌병대장의 부축을 받으며 숲을 빠져나올 때 저 멀리서 한태준 사단장의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단장은 그녀를 믿지 못하고 헌병대를 보낸 것이었다. 김지혜는 피식 웃었다. 역시 군대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검은색 성판 세단이 헌병 특임대 SDT의 방탄 방패 앞에서 급히 멈춰섰다. 한태준 사단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막 제압당한 조현철 중사와 그를 둘러싼 SDT 대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상황을 끝낸 듯 써 있는 김지혜 중위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아닌 복잡 미묘한 확인의 빛이 스쳤다. 상황 종료된 건가? 그의 목소리는 숲을 빠져나가는 김지혜를 향한 것이었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보고합니다. 헌병대장이 달려와 격려했다. 범인 조현철 중사, 폭발물 소지 및 사단장님 자제분 유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폭발물은 김지혜 중위가 알아. 한태준은 손을 들어 헌병대장의 보고를 막았다. 그는 김지혜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전투복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고 방탄모를 벗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다. 김중희. 예, 사단장님. 수고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떻게 알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헌병대를 불렀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김지혜는 이가 시릴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기폭 장치에서 뽑아낸 안전핀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다. 사단장님. 김지혜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말해. 저를.
믿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하극상에 가까운 당돌한 질문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헌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태준 사단장은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믿었다. 그렇다면 이 헌병대는 김중희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가 조현철과 접선한 이후 30분간 통신이 두절됐어. 자네는 통신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나갔지. 내가 만약 자네의 독단적인 행동을 묵인하고 자네가 그 폭탄과 함께 시사구역에서 산화했다면 나는 지휘관으로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하지?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나는 자네를 믿었네. 하지만 자네가 만날 상황은 믿지 않았어. 그래서 안전망을 보낸 거다. 자네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성공한 이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벽한 지휘관의 논리였다. 하지만 김지혜의 귀에는 결국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복귀하지. 사단장은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고 돌아섰다. 사단장실로 돌아오는 길 지프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김지혜는 조수석에서 시사구역의 흙먼지가 묻은 전투화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48시간 임무는 6시간 만에 끝났다. 범인을 잡았고 사단장의 딸은 안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김지혜의 가슴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다. 내 동생이 죽었어. 그 별님 때문에. 조현철의 그 울부짖음. 그것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광기가 아니었다. 사단장실은 다시 서늘한 평화를 되찾아 있었다. 한태준은 젖은 전투복 상의를 벗고 깨끗한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김지혜에게도 자리에 앉으라는 말 대신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도록 했다. 공식적인 보고서는 헌병대에서 올릴 걸세. 그가 말했다. 조현철 중사는 작년 동생의 사망사고 이후 심각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이에 대한 원망으로 사단장인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딸을 유인했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범인은 조기에 검거되었다. 이것이 공식적인 팩트가 될 거야. 그는 김지혜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공은 어떻게 처리해 줄까? 표창장? 아니면 원하는 보직이라도 있나? 그것은 보상이었고 동시에 입막음이었다. 김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6시간의 사투보다 더 지쳐 있었지만 빛을 잃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게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작년 시사구역에서 발생한 고 조현수 하사 사망 사건. 그 원본 파일을 제게 주십시오. 한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지휘관으로서 여유롭게 상황을 정리하던 별의 모습은 간 곳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중희. 그의 목소리는 시사구역의 숲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았다. 자네. 지금 선을 넘고 있네. 그건 자네의 임무가 아니었어. 제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조현철 중사가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이유는 방금 내가 말했지 않나. PTSD. 동생을 잃은. 그렇다면 그 동생은 왜 죽었습니까? 김지혜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녀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지만 눈빛은 거두지 않았다. 조현철 중사는 그 죽음이 별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장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 그 위에서 평화롭게 구보를 하는 병사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 파일은
열람 불가능한 기밀 문서일세. 그렇다면 저를 이 자리에서 체포하십시오. 사단장님. 뭐라고? 저는 오늘 범인과 독대하며 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동생의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사단장님께서 그 진실을 덮으신다면 저는 범인을 기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한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김지혜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오만함이 아닌 꺾을 수 없는 원칙을 보았다. 자신이 육사생도 시절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러나 지금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원칙이었다. 파일을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달라질 것이 없음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좋다. 한태준은 인터폰을 들었다. 오대위. 지금 당장 본부 기록실로 가서 기밀문서 B47을 가져와. 네임과 코드로.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자네에게 48시간을 주지. 아니, 24시간을 주겠네. 그는 다시 지하 벙커의 열쇠를 책상 위로 던졌다. 그 파일을 읽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진실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셈이지? 김지혜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때는 사단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경례를 붙이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태준 사단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딸 슬기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그리고 그 열쇠를 가장 위험한 군인의 손에 쥐어주었음을 깨달았다. 김지혜 중위는 다시 지하 3층 2층 방첩사 사무실로 돌아왔다. 6시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이제 이 공간의 공기는 단순한 곰팡내나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 혹은 은폐의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의 부관 오대위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두꺼운 노란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위에는 대회비가 아닌 선명한 붉은색의 군사 2급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열람 종결이라는 또 다른 붉은색 도장. 사단장님의 명령입니다. 이 서류는 24시간 뒤 어떤 사본도 없이 즉각 반납해야 하며 열람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 오대위는 차마 이 중위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묻지 못하고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김지혜는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낡은 철제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조현수 하사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고서는 너무나 얇았다. 한 인간이, 그것도 작전 수행 중인 하사가 사망한 사건의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간결했다. 그녀는 첫 장을 넘겼다. 일시 X년 X월 X1 2130 장소 시사구역 제2초소 전방 200M 지점 사망자 7사단 수색대대 3중대 하사 조연수 사고. 개요 야간 독도법 훈련 중 지정된 훈련 경로를 이탈, 미확인 지뢰 M14 추정을 밟아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결론 훈련자의 명백한 규정 위반 경로 이탈 및 단독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현장 지휘관의 통제 미흡. 징계위원회 회부 요망. 김지혜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조현철 중사가 그토록 분노했던 진실이었다. 그의 동생은 군의 공식 기록 속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혼자 나대다가 죽은 부주의한 군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야. 그녀는 보고서를 다시 꼼꼼히 읽었다.
현장 사진 몇 장, 부대원들의 진술서 몇 장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진술서. 당시 훈련에 함께 투입되었던 분대원 5명의 진술서가 모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완벽하게 작성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베껴 쓴 것처럼. 조 하사는 평소에도 의욕이 앞서 단독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음. 당시에도 지휘관의 통제에 불응하고. 거짓말. 김지혜는 파일을 덮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작전 상황판에 붙어있던 지도를 다시 바라보았다. 야간 독도법 훈련. 시사구역은 지뢰 미확인 지대논 마인필드 에리어는 아니지만 유실 지뢰가 발견되는다. 그런 곳에서 야간에 독도법 훈련을 한다. 그것도 하사 한 명을 통제하지 못해서. GOP 소대장 출신인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녀는 파일의 가장 마지막 장, 이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지휘관의 서명을 확인했다. 작전 참모 대령 한태준.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시 사단장이 아니라 이 부대의 작전 참모. 그는 이 사건의 결재권자였다. 그렇다면 조현철이 말한 별님은 현재의 사단장이 아니라 당시의 작전 참모, 즉 이 사건을 안전사고로 덮어버린 한태준 대령을 향한 원망이었다. 왜 덮었을까? 김지혜는 낡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수색대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복무한 주임원 사실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7사단 수색대대 주임원 사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대 김지혜 중위입니다. 아, 김중위님. 조 중사건은 정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주임원사님. 지금 작년에 있었던 조현수 하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주임원사님? 김중위. 그거 이미 끝난 일이야. 왜 다시 들추는 건가? 목소리가 차가웠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임원사님은 조 하사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알다마다. 내 새끼였는데. 주임원사의 목소리가 잠겼다. 현수는 그렇게 규정이나 어길 놈이 아니었어.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오히려 너무 FM이라 답답할 정도였지. 그렇다면 보고서는 거짓이었군요. 김중희. 주임원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조언 하나 하지. 가끔은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 부대의 명예, 조직의 안정. 그리고 더 큰 그림. 그 더 큰 그림 때문에 젊은 하사 한 명이 죽고 그 형은 테러범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임원사님이 말씀하시는 명예입니까? 그날 밤 시사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독도법 훈련이 아니었죠? 주임원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김지혜는 그가 끊을까봐 조마조마했다. 시연회였어. 시연회요? 그래. 망할 놈의 시연회. 군단장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분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지. 야간 침투 및 적 초소 경멸 시범. 당시 작전 참모였던 한태준 대령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 김지혜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시사구역은 위험하다고 내가 수십 번을 말했네. 하지만 그는 적에게도 위험한 곳이라야 실전적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밀어붙였지. 조현수 하사는 가장 실력이 좋았던 놈이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했지. 그래서 시연회 리허설의 선두 천병 역할을 맡았어. 야간 투시경을 쓰고 가장 먼저 길을 뚫는. 그런데 그만. 유실 지뢰를. 그래. M14. 그 빌어먹을 발목 지뢰였지. 밟는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발을 떼는 순간 터지는 거. 현수는 자기가 밟았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뒤따르던 분대원들을 멈춰 세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시간을 버텼어. EOD 폭발물 처리반가 올 때까지. 하지만 여긴 최전방이야. 야간에 시사구역까지 EOD가 제 시간에 도착할 리가 없었지. 결국 현수는 버티다 김지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태준 대령은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일탈로 둔갑시켰군.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김중희, 이 이상은 나도 몰라. 난 그저 내 새끼 하나 지켜주지 못한 늙은이일 뿐이야. 끝내. 전화가 끊겼다. 김지혜는 얇은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문서가 한 사람의 명예를 죽이고 그 형을 괴물로 만들고 한 지휘관을 별로 만들었다. 그녀는 붉은색 잉크로 열람 종결이라 쓰인 도장 위에 자신의 붉은색 유성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X표를 그었다. 종결은 아직 아니었다. 지하 벙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김지혜 중위는 밤을 새웠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얇은 보고서와 자신이 주임원사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진짜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하나는 공식적인 거짓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진실이었다. 24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실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복도, 어제와 같은 문.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 문을 두드리는 무게는 완전히 달랐다. 들어와. 한태준 사단장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집무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 서 있었다. 김지혜는 그의 책상 위에 얇은 기밀문서 봉투와 자신이 새로 작성한 두툼한 보고서를 함께 올려놓았다. 사단장님, 읽어봤겠지. 한태준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래. 자네가 원하는 진실이 뭔가? 제가 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김지혜는 그가 돌아보도록 만들었다. 야간 독도법 훈련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상급 부대 시연회 리허설 중 미확인 지뢰 지대에 무리하게 투입된 선두 천병이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강행으로 인해 희생된 명백한 지휘 책임 사고였습니다. 한태준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을 당시 작전 참모였던 한태준 대령께서 개인의 일탈로 은폐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호흡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태준은 천천히 김지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올라온 정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자의 깊은 회한이었다. 은폐라.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김중희, 자네가 말하는 정의가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그날 그 진실을 보고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나 하나 옷 벗는 걸로 끝나지 않아. 7사단 전체, 아니 군단 전체가 뒤집어졌을 걸세. 안보 공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모든 훈련이 중단되고 그 시연회를 유치했던 내 윗선들까지 전부 날아갔겠지. 조현수 하사 한 명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라고. 그 한 명의 죽음이 조현철 중사를 괴물로 만들었고 사단장님의 따님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김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사단장님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조직의 안정입니까? 그만. 한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자네가 지금 나를 심판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고작 중위 계급장 하나 달고 이 별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혜는 자신이 가져온 두 번째 보고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한태준은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조현수 하사 사망 사건 재조사 및 명예회복 건의서. 그는 천천히 보고서를 넘겼다. 주임원사의 증언, 당시 기상 상황, 시사구역의 지뢰 분포도, 그리고 조현수 하사가 마지막까지 분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버텼던 그 일시간의 기록. 한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김지혜의 건의 사항이 적혀 있었다. 1. 조현수 하사 순직 처리 및 1계급 특진 추서. 2. 사고 관련자 당시 작전 참모 한태준 포함 전원, 재조사 및 징계. 3. 범인 조현철 중사 정상 참작 및 PTSD 치료 병행. 이건. 한태준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건 반역이야, 김중희. 나더러 내 손으로 내 목을 치라는 건가? 아닙니다. 김지혜는 가장 완벽한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사단장님께서는 어제 제게 지휘관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조현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별의 무게라면 지금이라도 그 무게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녀는 한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딸 한슬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께서는 따님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을 덮고 별을 유지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선택한 군인입니까? 한태준은 무너져 내리듯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김중희. 예, 사단장님. 자네는 오늘부로 이 사건에서 손 떼. 그리고 지하 벙커의 모든 자료는 내가 회수하겠네. 그것은 거절이었다. 김지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녀는 격려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아침 육군 본부 감찰실에 보낼 보고서를 자네가 작성해. 김지혜가 멈춰섰다. 내가 구술하지. 자네는 받아 적기만 해.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한태준 사단장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7사단장 소장 한태준. X년 X월 X일부로 조현수 하사 사망 사건의 은폐 책임을 지고. 그는 김지혜가 작성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명예로운 재조사를 상신한다. 그는 별을 버리고 군인을 선택했다. 사단장실의 시계 소리만이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지만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대낮처럼 환했다. 하지만 그 환한 빛은 두 군인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김지혜 중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한태준 사단장. 아니,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군인 한태준이 마지막 문장을 구술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은 X년 X월 X일 시사구역에서 발생한 고 조현수 하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부대원을 기만하였음. 이에 본인은 육군 장교의 명예를 더럽힌 책임을 통감하며 육군 형법 및 징계 규정에 따른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엔터. 김지혜가 마지막 키를 눌렀다. 화면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한 장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당시의 기상 작전도, 무리한 시연회 일정, 그리고 조현수 하사의 마지막 일시간을 기록한 분대원들의 원본 진술을 재구성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태준은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 김지혜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왔다.
파일. 전송. 김지혜는 마우스를 그에게 넘겼다. 한태준은 자신의 군 생활 전부가 담긴 그 파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육군 본부 감찰실 보안 메일함에 전송했다. 전송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에 그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작은 팝업 창이 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준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지휘관 견장 AIGUILLETT를 떼어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2개의 별이 빛나는 자신의 베레모를 집어들었다. 김중희. 예. 자네는 나를 원망하나? 김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사단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 조현수 하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조현철 중사의 절망에 공감하며 그리고 한태준 장군님의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존중이라. 한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참 무서운 군인이군. 자네가 만약 내 밑에 있었다면 나는 자네를 절대 곁에 두지 않았을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장님의 곁이 아닌 사단장님의 앞에 섰습니다. 한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 맞군. 그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이제 가보게.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게 될 테니까. 충성. 김지혜는 그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경례는 한태준이라는 사단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한 군인에게 보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 다음 날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감찰단이 사단 사령부를 급습했다. 한태준 사단장은 그날 아침 자신의 모든 권한을 부사단장에게 이양하고 어떠한 저항도 없이 감찰단의 임해 동행 요구에 응했다. 현직 사단장, 과거 작전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군 내부망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김지혜 중위의 삶도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영웅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배신자가 되었다. 저 여자야. 김지혜 중위. 지가 진급하려고 사단장님을 찔렀대. 육사수석이라더니. 머리는 좋은데 피가 차가운가 봐. 어떻게 자기를 믿어준 지휘관의 뒤통수를. 본부대 식당에서 복도에서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를 지지했던 동료 장교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가 조현철을 체포하고 한슬기를 구했다는 공은 사단장을 끌어내렸다는 과에 짓눌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 모든 모욕과 고립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지하 벙커에서 읽었던 조현수 하사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M14 발목 지뢰를 밟은 채 1시간 동안이나 분대원들을 향해 오지 마. 물러서. 라고 외쳤을 그 하사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군거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 주 뒤 군사 재판이 열렸다. 한태준 전 사단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변호사도 쓰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조현수 하사의 유가족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현철 중사를 향해 군복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별을 잃었고 모든 명예를 잃었고 연금도 잃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죄인이 되었다. 조현철 중사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그는 사단장 딸 유인 및 폭발물 소지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김지혜 중위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자신이 조현철과 대치했던 상황, 그리고 그가 왜 별님이라는 단어에 집착했는지,
그의 동생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가 겪었을 PTSD와 절망을 논리정연하게 증언했다. 그는 범죄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법정을 울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조현철 중사의 범행 동기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징역형 대신 군 병원에서의 장기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강원도 화천에 지독했던 여름은 가고 뼈를 깎는 듯한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다. 화천의 국립현충원. 묘역 한쪽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다. 육군 중사 조현수. 그는 안전사고가 아닌 적극적인 임무 수행 중 순직으로 인정받았고 1계급 특진이 추서되었다. 그의 비석 앞에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전우들의 하얀 국화가 가득했다. 그 묘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 김지혜 중위가 전투복 차림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7사단을 떠나야 했다. 조직의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녀는 지금 육군 보병학교의 신임 장교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곁에 섰다. 환자복이 아닌 깨끗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은 조현철 중사였다. 그는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지혜. 교관님. 조 중사. 몸은 괜찮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조현철은 동생의 비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제 동생 현수에게 다시 명예를 찾아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조 중사의 동생 조현수 중사가 스스로 훌륭한 군인이었을 뿐이야. 조현철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광기에 휩싸인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군인이었다. 그는 말없이 김지혜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김지혜도 담담히 경례를 받았다. 조현철이 떠나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녀가 보병학교로 발령난 직후 도착한 편지였다. 발신인은 한태준, 직위나 계급은 없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김지혜 중위. 아니, 이제는 교관인가. 나는 그날 시사구역에서 2명의 군인을 잃었다고 생각했네. 한 명은 조현수 하사였고 다른 한 명은 진급에 눈이 멀었던 나 한태준 대령이었지. 하지만 자네는 그날 7사단 위병소에서 한 명의 군인을 되찾아 주었네. 바로 나 인간 한태준을 말일세. 별은 무거웠네. 하지만 그 무게는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조현수 하사 같은 부하들의 목숨의 무게였음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 진실은 그 별보다 더 무겁더군.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네. 부디 자네가 짊어질 미래의 별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네. 편지 봉투 안에는 그가 쓴 편지지 외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었다. 샛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군복을 입은 멋진 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인 글씨. 지혜 언니 고마워요. 슬기가. 김지혜는 편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조현수 중사의 묘비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가장 화려했던 육사 수석의 커리어는 꼬였고 동기들보다 진급이 한참 늦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별보다 빛나는 진실의 가치, 명령보다 강한 양심의 힘,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무거운 군복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교훈.
김지혜는 묘역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가 가르칠 신임 장교들에게 그녀는 진짜 별의 무게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 터였다.